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혼길의 소설 종탑 아래에서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소설 종탑 아래에서는 얘는 갈래가 서사갈래예요. 서사갈래라는 것은 가짜예요. 즉 서술자, 이야기 속에 말하는 사람이 픽션, 가상의 공간에서 스토리,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사간락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있고 픽션, 가짜입니다. 종탑 아래서는 그러면 당연히 서술자가 있겠죠. 얘는 가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허구의 문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소설 종탑 아래에서 작품 구성 요소와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이쁘게 그려지지 않네요. 이게 바로 종탑 아래에서인데 종탑이라는 것은 종이 있는 탑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종탑이라는 공간은 여기에서 인물이 있거든요. 나라는 인물하고 명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나는 어린아이고요. 명은이는 누구냐면은 전쟁 피해자예요. 이 명은이라는 아이가 이 종탑이라는 공간에서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종탑은 명은이에게 있어서 소원을 비는 즉 구원의 공간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명은은 종래에 나중에 종탑에서 직접 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종을 친다라는 것은 댕댕댕 크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이 소설의 주제는 이렇거든요. 주제가 아픔은 뭘로써?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왜 명은이 종탑에서 이 소원을 비는 구원의 공간이고 얘가 왜 탑을 직접 울림으로써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호소하고 이 소설의 주제가 곧 아픔이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된다는 이 소설의 주제와 왜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는 지역방언, 즉 지역방언이 뭐냐면 사투리예요. 사투리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되게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고요. 현장감도 높입니다. 등장인물이 함께 종을 울려요. 결말에 그럼 이게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함께 종을 울리는 결말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가능성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독특하게도 이 소설 속에는 동화가 삽입이 돼요. 이 동화가 백마 이야기인데요. 이 백마 이야기는 이 소설에 삽입됨으로써 내용의 긴밀성, 그러니까 아주 오밀조밀 잘 짜여지게 하는 그 요소가 되는 게 그 백마 이야기라는 동화가 삽입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얘가 또 결말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이 명은은 누구인가? 이 명은이라는 인물은 전쟁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요. 그 다음에 이 명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종을 쳐서 소원을 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인공 나예요. 그러면은 이 명은은 전쟁으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되는데 이러한 주인공을 등장시켰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즉 전쟁의 참혹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은이 종을 쳐서 소원을 빌어주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바로 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인간 자체에 대한 휴머니즘, 즉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전쟁에 대한 상처, 이 명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살펴볼게요. 네. 여기에서 아까 어떤 이야기가 삽입된다 그랬죠? 동화 백마 이야기가 삽입되는데요. 백마 이야기에 효과가 있어요. 백마 이야기의 효과는 백마 이야기는 종소리를 통해서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애가 바로 백마예요. 그러니까 동화 백마 이야기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기사가 있고 백마가 있고 그 다음에 성주가 있어요. 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마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거를 저버리는 인물이에요. 백마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즉 얘랑 동일한 인물이 누구냐면 명은인 거죠. 즉 명은과 대응되는 존재이고 이 백마는 기사에게 필요 없다고 버림받은 존재예요. 성주는 백마의 이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 사연을 심파 안 하고 결과적으로 백마를 도와주는 인물인데 이 백마는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여기 이 종소리를 통해서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백마 이야기의 소재와 의미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탑이라는 공간은 즉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에요. 드림 컴 트루라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칡넝쿨이 있는데요. 칡넝쿨은 이 백마, 즉 명은과 대응하는 명은하고 유사한 존재죠. 명은을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칡넝쿨인데 이 소설에서 칡넝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즉 나는 칡넝쿨하고 똑같고 백마는 명은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종탑이 소망의 공간이라면 그러면 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인 거죠. 이러한 백마 이야기의 의미와 기능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교회의 종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일상적인 교회의 종이에요. 근데 일상적인 그 교회의 종이 바로 무슨 공간이 됐어요? 아까 구원의 공간이 되고 구원의 소리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교회의 종이 어떻게 졌다? 그랬죠. 와! 특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상황에 처한 백마하고 누구는 조응한다 그랬죠? 명은. 그다음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죠? 칡넝쿨.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누구? 주인공 나. 그래서 얘가 내용으로서 아까 굉장히 뭐다? 긴밀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은 누가 있냐면 일단은 명은이 있어요. 명은은 누구예요? 종을 울리는 존재죠. 종을 울려서 우화 속의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호소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종탑으로 갈 수 없어요. 종을 울릴 수도 없어요. 명은은 분명한 건 주도자입니다. 종을 울리고 싶은 욕망이 있고 종을 울려야 되는 주도자죠. 그런데 그녀가 이러고 있자 아까 백마 이야기에서 칡넝쿨처럼 나가 있는데 서술자이죠. 종을 치는 행위와 관련된 등장인물은 명은이지만 종을 치는 행위와 관련해서 바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명은의 나라는 인물은 명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도와주는 조력자이고요. 동시에 어떤 인물이냐면 이 딸고마니 아버지의 주먹질, 발길질을 혼자 감내하는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딸고마니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딸고마니 아버지는요, 지금 주도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잖아요. 명은이 있고요. 그 다음 나 이름이 건호거든요. 건호가 있는데 이 주력자하고 조력자는 어디 가라 그러죠? 구원의 공간과 구원의 소홀이는 종탑에 가서 종을 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욕망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딸고마니 아버지죠. 이 딸고마니 아버지는 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고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는 것을 아예 막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와 명은을 떼어내려다 줄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나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되는, 즉 딸고마니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 방해자였지만 결과적으로 나와 명은을 떼어내려다가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되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그 종소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종소리의 의미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은은요, 고아예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명은의 울음소리가 종소리예요. 즉 명은은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의 울음소리가 곧 종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명은의 순수한 소원, 이거 자체가 종소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X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가 바로 종소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바로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라는 비극을 세상에 전하며 지금 끔찍한 거 봐라 그러면서 피스, 평화를 바라는 소리가 바로 종소리라는 거 다시 체크해 볼게요. 종소리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명은의 울음소리고 명은의 순수한 소원이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소리가 바로 종소리고,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바로 평화를 바라는 바로 그 소리가 무엇이다? 종소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등장인물의 태도가 변하는데요. 소녀에 대한 태도가, 나에 대한 태도가 변화합니다. 어떻게?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소녀를 몰래 관찰했어요. 근데 소녀가 눈은 떴어. 근데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소녀를 몰래 관찰만 했고 소녀가 눈뜬 장님임을 알고 놀라서 소녀의 물음에 소녀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답하지 않고 도망치는 역할, 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소녀에게 공을 줘요. 그리고 소녀의 물음에 답을 하면서 소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다. 소녀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맞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소녀의 첫인상은 어땠나? 소녀의 첫인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양팔을 나란히 뻗은 괴상한 자세를 하고 다녀요. 그 다음 꽃무늬 원피스 차림 입고 있어. 이렇게 꽃무늬야.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얘를 서울아이라고 단정 지어요. 네, 참고로 여기 서술자는요, 시골 아이예요. 얘는 시골 소년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얘는 괜히 이 서울 아이들에게 그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나비야라고 부르는데 서술자 생각에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러서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술자가, 즉 시골 아이인 주인공이 서울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과 결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가 있었어요. 서술자죠. 어느 봄날 익산,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군수에 있는 관사가 뭐냐면은요, 익산에 있는 군수가 있는데 그가 머무는 집이 관사예요. 군수가 되면은 집이 주거든요. 집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명은을 만납니다. 나와 명은은 만나기도 하고 갈등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종소리입니다. 나와 명은은 종소리를 듣고 명은이 나에게 부탁을 하죠. 직접 종을 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명은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 아니에요. 휴머니즘 관계. 주도자와 조력자는 마침내 종탑 아래에서 종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소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탑 아래에서 윤홍길. 환갑이 다 된 동기들이 모교의 운동장에 모여 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돌아가며 옛 이야기를 하나씩 한다. 마지막 순서로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최건호가 나서서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 자, 지금 이야기 속에 이 소설이 이야기고 이 이야기 속에
건호라는 인물, 아까 말한 것처럼 건호 기억하죠? 조력자. 누구를 도와줬던? 계집애 명은. 걔가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분 60살이 넘은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외부의 이야기 속에 내부의 이야기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게 그림으로 치면 액자고요.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액자가 중요해요?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중요한 거죠. 이게 내부의 이야기고요. 외부의 이야기는 환갑 정도의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내부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나, 즉 최건호와 명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환갑이 먹은 동창생들이 만났는데, 즉 건호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건호가 그 계집애를 누구예요? 명은이겠죠. 앞을 못 보는 맨 처음 본 것은 봄볕이 다정하게 상냥하게 내리쬐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서 멍석을 펴는 짝눈이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짝눈이 아저씨가 나왔고요. 나는 그날도 하굣길에 일부러 내 거리 하나를 더 지나 먼 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등굣길에 짝눈이 아저씨를 봤어. 자, 그래서 하굣길에 일부러 돌고 돌아서 간 거죠. 그랬더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명은을 만나는 거죠. 갑자기 빵 하고 명은을 만나는 게 우연적인 게 아니라 우연성의 반대말이 뭐냐면 개연성이에요. 이 소설의 개연성이 뭐냐면은 그럴만한 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의 등굣길과 하굣길을 제시한 거죠. 등굣길에 짝눈이 아저씨를 봐가지고 나는 일부러 돌고 돌아서 애돌아서 갔는데 거기서 명은을 만난 거예요.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을 더덕더덕 도배되어 있었다. 벽보에는 최근의 전쟁의 상황들이 주먹덩이만 붓글씨로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세우곤 했다.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지금 환갑이지만 어렸을 때는 전황들이 벽에 붙을 정도였으니까 지금 전쟁인 거죠. 전쟁 상황인 거고, 여기도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내면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을 도하, 강을 건넜고 압록강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천 사실 밝혀져 따위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만세 주장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최근의 정황에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지금 주장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술도가라고도 밑에 나와 있죠. 술도가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슈퍼마켓에 술이 있지만 슈퍼마켓도 이해가 안 되나? 마트에 술이 있지만 옛날에는 술도가에 술을 만들어 파는 곳에 가야 술을 살 수 있었고요. 거기에 고두밥이 있어요. 이게 아주 되게 지어져서 꼬들꼬들한 밥으로 뭐를 만드냐면 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세 주장에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날은 덤으로 전쟁 상황을 나는 접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잠깐 여기에 나왔던
단어 좀 살펴볼게요. 단양하다 아까는 햇볕이 뭐 다정하게 들고 상냥하게 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햇볕이 따뜻하다. 애돌다라는 것은 에워싸고 돌아가다라는 건데 직진이 아니라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황은 전쟁의 실제 상황, 주장은 술을 판매하는 집, 고두밥은 그러니까 지금 고슬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여기 일사후퇴라고 잠깐 한번 봅시다. 일사후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군이 여기 남침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낙동강 여기 낙동강만 남겨놓고 뭐 했어요? 다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계속 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후퇴하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던 전쟁이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서 뭐가 이게 일사후퇴까지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네. 일사후퇴다. 교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남북한이 남한도 북한도 그냥 뚜두두두두 빵냥빵냥하고 서로가 막 싸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변동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교착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계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 그냥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하였다라는 없애버렸다라는 등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일사후퇴를 거쳐 일사후퇴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거의 북한군이 이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처음 시작 일사후퇴 남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그렇죠. 조금밖에 안 남았어. 후퇴. 일사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서로 밀당하고 있는 상태 빠져 있었는데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계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낮아 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여기 일사후퇴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교착 상태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교착 상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하고 유엔군이 맨날 위너래. 이게 뭐야. 그리고 북계군하고 중공군만 죽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승전 소식만 전하는 평파적인 내용. 전쟁이 되면서 좌우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38선 이남에는 여기 남쪽에서는 그렇죠.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데올로기가 팽팽.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념인데 얘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군군하고 유엔군에 대해서 승전보만 올렸던 거죠. 낡은 양복 차림에 중정모를 눌러쓴 꽤 유식해 배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내어 벽보를 읽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선멸이라는 것은 다 무찔러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괴멸은 또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선멸이나 괴멸이나 거의 무슨 비슷한 뜻인데 괴물이 조금 세. 더 다 죽여버렸다. 아저씨는 뜸을 들이더만 겨우 씨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때려잡는 거라고 일러주었다.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의 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부터 버럭 내면서 쥐방울 만한 녀석이 그런 건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묻느냐고 욕설이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사정없이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여기까지 괴멸이나 선멸이라는 단어를
물어봤으면 알려주실 법한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 괴멸이나 선멸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단어들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냉혹하고 잔인한 전쟁의 실상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이걸 알고 싶었고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상냥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채! 아버지 왜 안 알려줘? 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청 앞을 떠나 시공판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곧바로 익산 군청이었다. 굉장히 사실감이 부여되네요. 왜죠? 전라북도 익산은 실제 지명이잖아요.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서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리었다. 그 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님이 사시는 관사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누구를 만나는 곳이죠? 명은이죠.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타다다다다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이 따발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그 따발총이라는 말을 6.25를 겪으신 세대분에게 저는 안 겪었지만 들었어요. 듣고 잘했어요. 이게 따발총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사용한 총으로 특수무기였어요. 한번 방아사리를 당기면 여러 총알이 나가. 자, 그래서 이걸 따발총이라고 했는데 따발총 같이 타다다다다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갔다. 따발총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어린이가 이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쵸. 따발총을 지금 아이들이 따발총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이 소녀는 주인공 건호는 조력자인 건호는 서술자인 건호는 따발총을 알아. 6.25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발총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사용한 총이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비유로서 따발총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따발총같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도 왜 다리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봉이에요. 나무젓가락을 들고 뜨드드드드드 한번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나무젓가락.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나무젓가락을 여기다 대고 뜨드드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소리 나죠? 따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다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철책에 나무대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달려. 그러면 따발쪽까지 걸으면 따다다다닥이지만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난다는 거죠. 관사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내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왜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맥그루와 잔디밭만 훤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기 때문이지. 사람이? 나하고 동갑도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한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야릇한 자세로 도로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아직 몰라. 이 소녀가 눈이 안 보이는지. 계집애가 황급빛 장뒷밭 위로 하얀 공을 뚜루루 굴리면서 말했다. 나비야, 나비야.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죠.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애의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자 되게 소극적으로. 그때였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솜 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름짐을 멈추었다. 철책 너머에서 버티고 서 있는 낯선 사람은 그렇죠. 주인공 건호죠. 얘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명은이. 즉 소녀죠.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로만 계집애를 대뜸 서울아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왜? 원피스 입고 있고요. 단발머리 하고 있고요. 나비야. 그리고 서울 애기들은 제 아무리 똑똑해 처음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서울아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내가 조금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더니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서울 사람들은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를까? 그렇다면 팔랑팔랑 곤충을 날아다니는 진짜 배기가 나비는 되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시골 소년인 소설자가 시골 아이에게 갖는 부정적 시각과 우월감이 여기에서 드러나고요. 거기 누구 뭔가 수상적인 낌새를 챘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며 위아래 입술을 연방 닮아거렸다.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며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치기를 치기 시작했고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 따라 지금 원피스 입고 있고요. 꽃무늬 고양이도 있고요. 나비야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긴 관사죠. 나는 지금 여기 철책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젓가락으로 드드드드드드드 따다다다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이 있고요. 여기 내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잡지 못했다. 종차 말해서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누구? 네,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 거기 누구?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단박지 달리기를 막 했어. 왜냐면 지금 거기 누구 했잖아요. 지금 당달봉사다라고 나왔는데 당달봉사라는 것은 눈뜬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 소녀인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막 도망간 거지.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소리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 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나는 원래 여기 술 만드는 있잖아요. 술도가에 가가지고 밥 훔쳐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까지 잊고 말았던 거죠. 네. 눈뜬 장님, 즉 당달봉사를 받기 때문이죠.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함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굼뜨고 어설퍼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다. 여기도 나왔어요. 밤이 깊도록 소녀의 모습이 나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까닭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군수관사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눈뜬 장님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소녀가. 그 다음에 자기 비슷한 또래인데 예쁜 서울 소녀야. 원피스도 이쁘게 입었고 단발머리도 해. 이틀날 나는 학교가 파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익산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아하, 왜 이렇게 양팔을 부자연스럽게 뻗는지 알겠죠? 거리를 이렇게 양팔을 우리가
어렸을 때 술래잡기를 한다면 눈 가렸을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손을 뻗죠. 왜 이렇게 그녀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죠. 몇 발짝 조심스레 걷다가는 공을 잔디밭 위로 또르르 굴렸다. 나비야, 나비야. 아마도 철택 넘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 듯 나비란 놈은 정원수 가지들 사이에 고양이죠 여기.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 야옹 울어대기만 했다.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멎어 있었다. 나는 통탕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색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향해 던져주었다. 좀 바뀌었어.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었어. 공이 발치 가까이 떨어지는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어때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거기 누구? 사람이요. 아, 어제 바로 그 애. 그쵸. 지금 보면은 소녀와 나의 최초의 대화에 대해서 막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사람이요. 아, 어제 바로 그 애. 나는 지금 사투리 쓰고 있고요. 소녀는 서울말 쓰죠.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그렇죠. 소녀에게서 신비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아, 그렇구나. 소녀도 나를 아는구나. 자, 계속 볼게요.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한복판이 뜨끔 쑤셨다. 아, 그렇구나. 쑤셨대. 가뜩이나 외모 열등감 갖고 있는데. 계집애가 진짜 못생겼나 봐.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걷느라 철책까지 다다르는데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듯 했다. 그렇죠. 이건 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소년에게 가려고 소녀가 지금 걸어오는데 아주 천천히 온다는 얘기죠. 왜? 팔을 뻗지 않는 상태로 걷다 보니까 느려. 그러니까 나를 의식해가지고 정상인처럼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느린 거죠.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못생기란 게 사실이라고 나는 한마터면 질투할 정. 진실을 말할 뻔했다. 생기다만 얼굴 같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대곤 했으니까 진짜 솔직하고 순수하네요. 네가 아버지가 군수냐? 그렇죠. 왜냐면은 군수만이 관사에 살 수 있으니까 군수.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소년. 얼굴 문제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대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네가 익상 군수 딸이란 말이여. 익상 군수가 뭔데?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 서울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무지렁이, 무식하다고 생각했다. 서울 애기들은 잠자리면 무조건 그냥 다 잠자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잠자리를 모두 잠자리라고만 한대요. 근데 시골 출신인 나는 잠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쌀잠자리?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보리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진짜 많이 하네요. 가지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뻐꾸들이었다. 바보들이었다. 바보들. 난 그런 거 잘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 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힘들어간 어조로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그렇고롬 당달 봉사는 돼야 불었다냐? 너 어쩌다가 눈뜬 봉사 됐냐?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나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냈다. 여기 지금 뻐꾸가 있는데 바보의 방언이라고 나와있죠. 방언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담당 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내기가 별 수 없었다. 나는 담당 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다. 나는 방사적으로 고개를 획 돌려 관사 쪽으로 살펴보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그렇죠. 이 노파는 소녀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나를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네요. 어마 뜨거라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단박질을 해놓기 시작했다. 아이고 뜨거 그러니까 알방 도망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진둥한둥 주랑랭을 쳐놓았다. 진둥한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단어 한번 볼게요. 소녀는 지금 계속 철책 앞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단박질 찐찌기를 하고 있고요. 도망가고 있고요. 진둥한두는 진짜 바빠서 도망가는 거예요. 회가 동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회가 동하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낫꽃 여기 낯짝 두껍다라는 말이 있죠. 낯이 그 얼굴이에요. 얼굴. 감정의 드러냄에 따라서 변하는 얼굴의 양상을 낯꽃이라고 하고요. 피란 간다, 난리가 나서 도망간다. 수복했다라는 것은 땅을 되찾았다라는 뜻이고요. 사찰이라고 나왔는데 사찰, 조사하여 살핀다. 반사, 교회 학교의 선생 이렇게 아시고 우리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해요. 이튿날은 군수 관사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떡해. 관사 쪽을 외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주장 앞길 멍석 위에 널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의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혜밥이라면 나 환장해서 막 달겨들어서 먹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틀 전 첫날 보고 둘째 날 보고 이렇게 못 봤어.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 되는 날에 지혜밥이 있어도 안 먹고 싶어. 그렇죠.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갈등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먹고 싶은 게 없어. 서울 계집의 그 새하얀 낯꽃이 끊임없이 밟히는 바람에 그렇잖아도 재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같이 더 부스레졌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군수관사에서 주랭랑을 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처음에 도망갔고 첫날 두 번째 대화를 했죠.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1, 2, 3, 4, 5 그러니까 딱 3일 참은 거죠. 나는 다시 군수관사를 찾아갔다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난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은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선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네, 명은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즉 명은이에 대한 소식을 알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어서도 알고 있네요. 이 모든 얘기가 명은이가 겪은 아픔인 거죠. 명은이는 즉 부모가 죽었고 사람을 죽고 죽이고 이것 때문에 장님이 됐고 이것이 모두 전쟁 때문에 겪었던 일이니까 명은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처투성인 그 사람인 거죠.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인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일요일.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서울을 되찾게 다닌 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피란을 내려왔지만 막내 이모가 교회 다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다시 괜찮아지기 시점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사찰인 딸고만이 아버지가 그렇죠. 딸고만이
딸을 고만 낳아라. 딸을 그만 낳으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 딸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교회로 향했다. 이게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오죠. 아까 말했지만 방해자이자 조력자인 사람. 이 사람은 종을 치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북 피란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곤 했다. 강요라고 말하네요. 나는 그 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그쵸.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단어 좀 알려주지. 손멸이 뭐야? 괴멸이 뭐야? 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방을 훔쳐먹은 죄와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와 주된 내용이었는데 명훈이를 만날 후 당달 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나는 지금 명은이에게 했던 말을 명은이한테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얘 눈먼 거 장님된 거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근데 내가 당달봉사라고 했으니 당달봉사라는 것은 어찌됐건 장님한테 장님이라고 얘기한 건 눈둔 봉사라고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주일학교를 마치기가 무섭게 신강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에게 건넬 선문을 장만하기 위해서인데 정황에 대한 전쟁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안 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태어난 명은에게 건넬 선물은 새로운 전황 소식인데 얘가 지금 내가 나 시골뜨기 만만하게 보지마 라고 계집에게 알려주길 위함인데 근데 명은이 할머니가 아까 전쟁의 상처를 지닌 명은에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로 인해서 명은과 나는 아까 갈등도 있지만 화해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빚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안에서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이 빠끔히 열렸다. 명은이 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난생 처음 익산 군수 관사 앞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여놓았다. 으리으리했겠죠? 집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낯선 구조의 양옥집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의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명은이가 들여다보고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남이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야옹 소리와 함께 냉큼 책상 위로 뛰어오르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은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렷 이불로 턱 밑 가린 자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뻐 보였다.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웃기부터 했다. 좋으니까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네요. 되게 순수해요.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거렸다.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자다리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히 쌓인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한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이 연합작전으로 북계군 1군단을 포위해서 일개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게 전했다. 어머 어떡해. 할머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명은이 너 섬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요.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러졌다. 선멸, 사람을 죽인다라는 이 명은이의 그 같은 반응은 이를테면 전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 신떠름에 고부라졌다. 신떠름에 고부라졌다라고 나왔는데요. 신떠름, 신이 나서 실컷대로 막 제잘제잘하는 거죠. 즉 명은은 지금 눈이 휘둥그라졌어.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 근데 얘는 전쟁에 대해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그거 표정을 오해해가지고 신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친 김에 나는 미, 구군단이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부대를 괴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씨만 빼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뭐시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명은이 헬쓱하게 핏기가 가진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네, 외양 묘사도 하고 입술이 떨린다는 것을 통해서 내면이 심하게 갈등하고 있어요.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눈치도 없이 명은이가 과자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과자를 막 먹는 거죠. 명은이는 근데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했다.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득이에 찬 목소리로 그날 치 선물을 전했다. 그날 지혜, 그날 분의 선물. 득이 만만하게 굉장히 만족감에 차서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구 때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성 고지를 사수였디야. 자, 또 죽이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청각 게시판에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바드로 굴러떨어졌다. 내면적 갈등이 그대로 행동으로 묘사되죠. 명은이의 그런 반응은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여 또 오해하고 있어. 눈치 진짜 없어. 서울내기 계집을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중부전선 임진간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디야.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명은이가 새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갑자기 잔디밭에 퍼덕거리고 앉아버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죠. 나는 명은이가 되게 감동한 건 걸로 오해했는데 전황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렇죠. 이전까지 불편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었는데 간접적으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거나 그 공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오해로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난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하는 거죠. 멈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는 명은이는 거푸 새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분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불이 났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체 아르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단어 모를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해끔하다. 조금 하얗고 깨끗하다. 버르집다. 막 있잖아. 막 파헤치는 거예요. 거반 거의 절반 가까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는. 할머니가 얼굴 하얘지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계집애에 벌을 집어넣는지 해 집어넣는지 이상했어.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저 근서엔 앞으로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왜 난 호의였거든.
나는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뿌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나는 명은의 신경질적인 반응에도 그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다. 그렇죠. 그런데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기억해낸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곧 전황 소식을 깨었음을 알고 이제 명은이 왜 화를 내는지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해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짐탐 다 날았을 무렵이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서 꺼내지 말란 것. 세 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희청학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는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자기가 드디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나는 퇴원한 명은에게 전황 소식을 알려주지만 명은은 영문도 없이 되게 화를 냈는데 그때서야 할머니 당부를 기억하고 만 거죠.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아까 다짐했잖아요. 그러나 집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왜죠? 반성하고 미련 때문이죠.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는 막 이런 삑삑거린 소리,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결국 다음날 해질녘에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저녁노래 물든 발그레한 낮꽃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두칸이 서 있었다. 손에 공이 쥐어 있고 곁에 나비란 놈이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저녁노래 물든 발그레한 얼굴빛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두칸이 서 있었어. 손에 공이 쥐어 있고 곁에 나비란 놈도 알짱거리지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안 해. 지금 명은이가 외롭고 심심한 거를 그녀의 행동으로 그대로 제시한 거죠. 할 일 없이 먼 산 바라보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은이 모습을 나는 철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봤어. 용기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냉 하고 뭉중하게 울렸다. 그렇죠. 화해, 구원의 공간. 한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참을 거친 후 댕그렁댕 연달아 기세 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강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렇죠. 종소리가 나중에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소리가 될 것임을 알고 나중에 이 종을 치죠. 저녁노래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 철렁 내려앉으리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나는 철책 밖에서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의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나비야.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또르르르르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신용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떼굴떼굴 굴리었다. 나는 공을 주워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서 있니?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맞춰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은 밤 반가운 방에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이했다. 잔뜩 낮꽃을 붉힌 채 얼굴이 빨가진 채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3일 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요. 한참 있다가 제종을 칠 거요. 초종은 첫 번째 종이고 제종은 두 번째 종이에요. 명은이한테 미안해하던 참에 나는 도롱태 굴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지커렸다. 여기 도롱태라고 나오는데 우리
옛날 말 한번 봐요. 초종하고 재종은 초종은 첫 번째 종이고 재종은 두 번째 종이고요. 도롱태는 굴렁쇠라고 나오고 양밭마다 짤막하고 딱 빨아져 있다. 앙바트마다 하고 나왔어요. 어머나, 건우 너 교회 다니니? 딸고마니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은이 너 딸고마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마니 아버지는 야트만한 언덕이 신강교회 종단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석을 연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는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웃음이 새어나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딸고마니 아버지를 지금 희화하고 있어요.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마니였다. 딸내미 이름을 고로코롬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요단번엔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아,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치지배를 우케코롬 만들었다. 나는 득의 양양해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벌렸다.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아메 배꼽을 잡고 웃을 거요.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홀러덩 벗겨지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와, 얘가 왜 성장소설인지 알겠죠? 되게 철이 없어. 자기만 생각했어. 그런데 점차적으로 말을 하다 말고 그 사람의 외면 모사를 하다가 설명을 중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하면 명은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마니 아버지 얘기를 계속해봐. 명은이가 잔디밭 위에 아무렇게나 퍼벌하고 앉으면서 재촉했다. 팍 퍼지면서 앉았다는 얘기죠.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퍽썩 주저앉았다. 딸고마니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마치 종줄의 일부분인 양 바트만 몸집이 쩍 벌어진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을 만큼 위로 솟구쳤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인물.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를 대비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한 거죠. 종치는 일이 거반 끝나갈 무렵 때쯤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물애기들 가운데서 딱 한 면만 골라 딱 한 차례만 종주를 잡아당기는 영광을 알려주곤 했다. 그 학슬에 뒤쫓아다니며 딸고마니 아버지라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딸고마니 아버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 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버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은이가 무슨 제도로 딸고마니 아버지를 본단 말일까. 눈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강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주일이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은 군배이 커져 너디게 걸려 들어갔어. 왜냐면 명은을 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마니 아버지의 초종을 울릴 시간에 맞추어 와 진짜 가고 있네요. 네, 진짜 귀엽게 생겼고요. 정말 못생겼네요. 아니요, 다 이쁘게 생겼는데요.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망갈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얼김, 말갈망, 되우. 얼김, 얼떨떨한 상태에서 말갈망, 말을 갈망, 뒷수습을 한다라는 얘기죠. 되우, 몹시 아주. 다시 볼게요. 사투리예요, 이게 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떨결에 말수습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어. 그렇다니까 허세 쩌는 거죠.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맘속으로 소음을 빌으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마침내 신강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대리인 양 높고 가파란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은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계단을 다 오르자 빗긴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이 사이 시야를 그득 메웠다. 우리는 종탑 아래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교회당 뒤편 사택 쪽에서 딸고마니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딸고마니 아버지다. 나는 명은이에게 귀에빨로 가만히 속삭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고마니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군요. 이야기만 듣던 종친 현장, 즉 구원의 장소에 직접 오게 되면서 설레움과 두려움을 지금 긴장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 햇살을 함께 뒤집어 쓴 딸고마니 아버지의 민머리가 알전구처럼 반짝거렸다. 대머리.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렇죠.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은 딸고마니 아버지는 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거든요. 딸고마니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보았다. 그러나 낯설 얼굴인 명은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던졌을 뿐 연우태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무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그는 되우 되레 뻐겨대는 걸음걸이로 종탑에 다가갔다.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세기둥을 타고 뾰로로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메어 높은 종줄을 밑으로 풀어내었다.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 그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노종이 한쪽으로 휘둥 기울어졌다. 또 한 채 줄이 당겨지자 이번에는 반대편 노종이 휘우뚱 넘어갔다. 오른쪽 왼쪽 반차례 기울어지기를 2번, 3번. 노종이 움직이네요.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요. 되게 자세히 알고 있네요. 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냉 진짜 딸기마니 아저씨가 이렇게 종을 흔들고 있고요. 지금은 방송 틀지만 이렇게 보고 있죠. 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댕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그를 먹먹하게 만든 둥중한 종소리에 놀라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마니 아버지의 앙바트한 몸집은 어느새 종줄과 한 몸을 이루어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 내리락 발바닥에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칠 만큼 와 귀싸대기 종소리는 청각이고요. 귀싸대기는 촉각이거든요. 네, 되게 감각적 심상을 이용해가지고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명은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되게 따뜻해. 왜냐면 이게 종소리가 되게 크니까. 기다란 종소리에 얘가 주인공 건호가 되게 따뜻한 거죠. 기다란 종소리의 중동을 뚝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이 명은이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베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자 볼게요. 중동 하던 일이나 말 따위의 중간이 되는 부분은 중간이라고 하고요. 건공주는 하늘 허공의 중간, 대고는 무리하게 작구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다란 종소리에 중앙을 뚝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이 뗐다 손바닥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꽃물이 이게 얘가 여자의 얼굴에 명은이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졌대요. 하늘 가운데 둥둥 떠있던 딸고마니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와 있다.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워보냈다. 아이들의 놀림감인 이 아저씨 아니라 사찰 아저씨를 향해서 그렇죠. 최대한 그러니까 사찰 아저씨나 딸고마니 아저씨나 결국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딸고마니 아버지는 두 가지 이유로 놀림감이 되겠죠? 생긴 거랑 그 다음에 이름이랑 딸.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 사찰에 사는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종친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사찰 아저씨 종을 치는 사람으로서 존경.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아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는 딸고마니 아버지는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단 한 차례 종주를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푸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와... 나는 사찰 아저씨한테 존경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딸고마니 아버지인 거잖아요. 이 딸고마니 아버지가 결국 나한테 종출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주일마다 뒷국 눈물을 받고 다니며 딸고마니 아버지라고 그 악실에 놀려낸 지난 날들이 여간만 진짜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아쉬움을 달랠 요량으로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었다. 여태껏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 나는 바야흐로 저녁 하늘 저 멀리 사라지려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짝 안에 양껏 퍼담았다. 그런 다음 잽싸게 고무신짝을 명은이 귓바퀴에 찰싹 붙여주었다. 그러자 명은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지기 시작했다. 와, 지금 뭘 하냐면은 종소리가 그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마지막 한번 자기네들이 칠 줄 알고 되게 공손하게 굴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짝 안에 양껏 퍼담았고 그거를 이렇게 이게 귀에다가 이렇게 대준 거죠. 그랬더니 얘가 너무나 감사해하고 이미 종은 이미 몸지급을 멈추었지만 고무신짝 안에는 새끼종이 아직 담겨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대고 명은이 귀를 간지를 것이다. 계속하여. 와, 되게 로맨틱해 이 소년.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여 있어서 관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전보다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다. 명은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해서 감추지 못했다.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명은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깍쟁이 서울 계집애 앞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건호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놓고는 명은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다음에야 가까스로 내 뒷말을 이었다.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와, 명은이가 드디어 관심이 생겼어. 처음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틀림없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명은이 외할머니를 의식하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에라 모르겠다. 심적으로 나는 결국 명은이 손을 끌어다 내 얼굴에 대주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끗 감아버렸다. 촉촉히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 있었다. 명은이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신중히 어루만져 주었다. 교감하고 있는 거죠. 강아지와 사람처럼.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 만지게 해줘서 고마워. 여자애 너무 착하다. 남자애도 너무 착하고.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왓왓 달아오는 낙꽃을 주체할 수가 없어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버렸다.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검중동중 띵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비록 서투른 손씨나봐 휘파람을 후익후익 날리면서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 것은 신강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언뚱깽뚱한 소리를 했다.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명은이한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겠죠.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요. 나는 펄쩍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럽게 안 돼. 하지만 명은이는 나한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계속 비라리 치고 있었다. 청하고 있었다. 빌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종은 쳐서 못하려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명은이 아까 백마랑 똑같다 그랬죠? 백마도 종을 층덩굴의 도움을 통해서 성주에게 호소했고 명은도 호소하고 싶은 거죠.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싶은 거죠.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인 틀림없었다.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린 일이 새삼스레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무단히 사전 이유도 없이 도리도리 머리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밤에 마을인 이웃이나 집 가까운 곳에 놀러가는 일. 알았더니까 연방 도리도리를 하는 내 마음과는 딴판으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근데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일요일은 절대로 안 돼야. 수요일도 절대로 안 돼야. 그럼 언제? 보이지 않는 눈을 반짝이면서 명은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간 몰라도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명은이는 시내 산보를 구실 삼아 외할머니한테 밤마을을 허락받았다. 어둠 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다. 안 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 노파의 마음이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신강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몸은 사뭇 떨련다. 지레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땀에 흠씬 젖은 명은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어떡해. 모자라는 용기를 발끝 쥐어짰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올라 그래요. 신강교회는 어둠 속에서 고자 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고자 누룩이라는 말이 있는데 엄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자 누룩이 고자 아니에요. 한잠 떠들썩 가다가 조용하게 자맥질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죠. 물속에서 자맥질하는 거 팔다귀를 이렇게 되똑 오뚝 쳐든 모양 따개비 곤충을 말하는 거죠. 신강교회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에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나는 종탑 가까이 명은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총탑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그렇네요. 종탑에 종이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잖아요.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뒀다. 그런 다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세기등을 타고 뽀로로 위로 기어올라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꽉 붙잡고 있어. 명은이 손에 밧줄 밑동을 쥐어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나온 딸고마니 아버지의 종씨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탁 곡대기에 되똑 얹힌, 오뚝 얹힌 거대한 종이 왜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렇게 종이 있잖아. 여기 이렇게 이 종을 말하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왔다. 이게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마치 한 풀 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 딱따배기처럼 마치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종줄을 당기는 모습을 마치 그렇죠. 딱따개비라고 방앗개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곤중을 허공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당을 마치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훅훅 끼얹히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대로 미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그치 짐작할 수 있었다. 숨결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한다라는 것은 진짜 온 마음을 선생님도 지금 숨결에서 잔내가 나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온 마음을 당해서 그렇죠. 제발 1등급 맞으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시라고. 소원 빌 준비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냉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어머 어떡해 너무 기쁘다. 이 종소리가 울리는 우리 명은이하고 눈물이 날라 그래. 우리 명은이하고 건호가 딸그만이 아파 눈을 피해서 건호는 명은이 소원 들어주겠다고. 이 눈먼 소원. 엄마랑 아버지 전쟁통에서 잃은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종이 울렸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 힘들었다. 그래 초등학생이잖아.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저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렇게 진동 타고 이렇게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지가 가득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하는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마니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렇죠. 지금 나의 소원은 오직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명은이를 위한 거예요. 자기 거 없어. 자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다 명은이. 얘 주인공 건우 되게 성장했어요.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 허공 사이를 절구공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찌를 적마라 노정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소리로 울어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젠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버린 밧줄이 오히려 사람을 제목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창 종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열중해 있던 탓에 딸고마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대활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증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맞았어. 기차 화통이 뭐냐면 옛날에 석탄으로 운영하는 기차이기 때문에 달리려면 왕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때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날아들었다. 마구잡이 메타작에서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양 다리를 가세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작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자 쏘드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마니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벼랑간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댕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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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이렇게 말입니다.
최건우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생 동기들은 뒷이야기를 추측하며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 세 사람이 지금 종을 치고 있어요. 결말에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볼게요. 종치는 것을 말리던 딸고만이 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종을 울리는 가운데 명은의 가슴에 억눌렸던 슬픔, 억울함, 분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응어리져서 갑자기 애가 막 터지는 거죠. 이 장면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드디어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울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힘들면 울어야 돼요. 화나면 화내야 돼요. 그런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울지 않고 화나는데 화를 내지 않은 건 이 사람이 다 골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눈이 멀은 부모를 잃은 이 명은이는 울게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등장인물의 상징적 의미, 명은과 나 건우와 딸고만이 아버지가 있는데 주도자, 조력자, 방해자이면서 조력자이죠. 그리고 작품의 주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된 명은, 게다가 부모님까지 상실했죠. 전쟁의 찬업성을 고발하고 있고 명은이 결과적으로 그녀의 소원,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이루는데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나의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명은이의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 종탑 아래에서라는 이 두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딸그망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기사, 백마, 성주, 종탑, 칡넝굴, 종소리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대응이 되고 둘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는 이 소년, 그 다음에 이 소년은 어느 순간에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종탑 아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하트 한번 그려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